4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거로 본 정경유착과 배신, 분열의 정치 30년사, 그 다음 외교관계, 유로마이단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CIA와 네오나치 부대 등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선거로 본 정경유착과 배신, 분열의 30년 정치사. 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은 크라우츠크인데 재선 도전에서 두 번째 총리로 지명 쿠치마에게 피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리가 여러 명이다 보기 때문에 이 표현상 2명까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3명, 4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보겠습니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두 번째 쿠치마는 재임 중에 정경유착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결국 2004년에 오렌지 혁명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은 순수한 내부적인 민주화 운동만 아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에는 쿠치마는 대통령 밑에 총리로 있다가 2대 대통령이 됐죠. 자, 3대 대통령은 역시 총리를 했던 유센코가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 대선 총리 역시 야누코비치 총리가 역시 또 대통령이 되고, 쪼콜리왕 체거에서 대표인 포르센코 역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포르센코 역시 부패 종합 세트로 퇴임 후에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폴란드로 망명해버리죠. 물론 그 후에 복귀해서 최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총리를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하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인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이렇게 총리하고 대통령이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대정책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정책도 갈팡질팡을 하면서 동유럽에서 결과적으로 그 최빈국 나라가 되는 거죠. 국가의 자원, 규모, 인구, 하늘이 부여했다고 하는 천의 흑토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최빈국으로 떨어진 상황이 다 이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사가 지난 30년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기업인과 정치권의 공공연히 결탁해서 국부를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에서 대표가 오늘 대통령이 되고 가스회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가 됐다가 당신 공공정자 사장님 주지사로 가주세요 하고 주지사가 되고요. 또 강요가 부패 기업과 또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재벌 회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의 후견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주무르고요. 또 이윤을 주고받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초기부터 거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고 있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많이 소개됐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의 뒷배임에서 네오나치의 돈줄 역할도 했고 여전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인 이고르 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재벌 그룹의 대표가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국 프로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41살의 코미디언 출신 배우였죠. 단순히 방송국에 출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고르 콜로가 이 젤렌스키의 그 극단을 또 협찬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주변국에서는 이고르 콜로가 양성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다른 나라 패턴에 보면 늘 제3세기 있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총리를 2번이나 했고 친서방파의 상징이 티모센코,
선거 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그 핍박을 받아 직권 남용 혐의로 2011년 8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죠. 그래서 뭐 서방에서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인물이고, 그 우리 MB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그 총리 자격으로 방문했던 분이기도 하죠. 일반인에게는 아마 오렌지 공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별명이 있죠. 바로 가스 공주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처음에 비디오 복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본 축적, 돈을 모았고요. 우크라이나 가스 업계를 평정할 정도로 자산을 쌓아서 가스 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권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재벌인 아핫 브라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축구 경기장에서 폭발물로 그 즉사를 하는데요. 유력한 그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죠. 그런데 티모센코가 권력을 잡으면서 하수인 몇 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권 관련된 권력 살해 사건, 연루설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친서방파, 민주화 투사 또는 뭐 오렌지 공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푸틴과는 적대 관계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인 유센코하고 이제 경쟁 관계일 때 티모센코가 다음 대선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견제하기 위해서 가스 기업을 통해 들어오는 돈줄을 끊기 위해서 티모센코가 푸틴과 직접 담판을 지어가지고 가스 공급권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그렇게 수입 루트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10년 동안 가스 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는데 이때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란 사람이 정적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자국 수입 가스를 비싸게 푸틴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죠. 결국 이게 감옥형이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어떤 이유에서든 감옥을 충분히 갈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화의 상징인 티모센코는 이 다음에 벌어진 2013년도 일어난 마이단 혁명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반대파는 늘 비리로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게 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사람은 대단히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으로 띄우는 수법이 뭐 늘 그래 왔었죠. 그래서 민주화 투사와 독재자, 민주화 투사와 히틀러의 부활, 뭐 보통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논두렁 시계 같은 거 있죠. 뭐 그 사람의 정책을 갖고 비판하기가 어려우면 대중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그러한 사항을 또 유포하는 거. 이건 앞서 우리가 대쿠바 작전을 펼쳤던 미국의 여러 가지 심의전 내용들을 보면 상상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에너지는 러시아, 군사동맹은 미국과 하겠다는 외교망상이다. 뭐 타이틀 그렇게 뽑아봤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우호관계 유지, 그리고 유럽으로 한 러시아 송유관에 대한 통과료 등을 고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공급을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25% 가격으로 러시아 에너지를 공급 받습니다. 그런데 대외정책은 친서방 노선을 2대 대통령부터 이제 천명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잘 서방 언론에서 소개되지 않는 내용이고, 물론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송유관 통과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에 96년도 이르는 매일 수시간 송유관 잠그기, 뭐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크림반도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크림에 야 많이 독립하면 누구 자치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붙으면 가만 안 둬, 가스 공급 중단할까, 이런 압박. 유럽행으로 가는 가스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차례 가스 빼돌리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석유 빼돌리기처럼요. 잦은 대금 미주불 사태 등이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또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반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잠극의 중단 압박 등에 대응해 결국 비슷한 상태로 보복을 합니다. 가스 인상을 하기 위해서 뭐 가스 공급 중단을 압박한다거나 그리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우회한 유럽행 파이프라인 건설합니다.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발트해를 통한 독일 공급 라인 노르트 스트림 1, 2를 이렇게 쭉 만드는데요. 결국 그전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죠. 통과를 했는데 아예 우회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도 대단히 손해인 결과가 되겠죠. 유로마이단 공식 전개 상황을 쭉 좀 일정별로 좀 보겠습니다. 야누코비치가 친EU 정책을 철회하면서 이것도 복잡합니다만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 21일부터 친서방 세력의 키이우 시위 발생. 자, 키이우가 어디예요? 키예프가 중부 지역이죠. 당연히 친서방에 가깝습니다. 반러시아적이라는 겁니다. 시위가 발생할 때 이런 특성들이 좀 전제돼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시위가 저 동쪽이나 남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위 강경 진압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시위가 확산됩니다. 대통령이 서방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오나치 자칭 민족주의자 세력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반시위법이 제정되고요. 아예 시가 전쟁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다음 해입니다. 경찰의 발포로 18명이 사망합니다. 이것은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향성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시위대 총격으로 경찰이 16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검찰이 발포한 특수경찰은 체포시나 시위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는 발표 명령 내린 적 없다. 이건 뭐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폴란드 외부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군 투입을 하려고 하자 푸틴이 전화를 걸어 군 투입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2월 21일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중재를 나섭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합의를 봅니다. 타이완 합의를 봤는데 조 바이든한테 직후에 전화가 오죠. 타이완 합의됐고 주요 건물에 있는 경찰병을 수도 외곽으로 철수하세요라고 요청 모르겠습니다. 점잖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후인 2월 23일 시위대 그냥 시위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의회 등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군사 쿠데타로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점령한 상태,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하고 그 의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투르치노가 임시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고 그 이후에서 러시아 앞서 말씀드려서 소개드렸죠. 러시아가 어떤 위치인지 제2공용호 사용금지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러시아 금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티모센코 석방이 됩니다. 즉각 미국과 유럽은 지지를 하게 되고요. 지지를 보내고요. 앞에 어디죠? 남미 상황과 좀 비슷하죠. 국회의장을 바로 좀 인정했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시위대는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확산되는 걸 누가 하느냐? 이때 그 시위전 주도했던 이 팀들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 전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지방청사를 점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을 점령하는 거죠. 도청 청사를.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부 지역 또 남부 지역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자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 투표를 해서 90몇 프로인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렇게 독립선을 하게 되고요. 동부 지역에서 독립
움직임 또는 자치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유로마이단의 전체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쿠데타 선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로마이단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 기업에 속하는 부리스마 홀딩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2015년 12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뭐 이거 미국 대선 때 그 트럼프하고 한 점 설전을 벌였던 내용들입니다. 바이든 아들은 이사로 재직 중인 5년 동안 매달 약 5만 달러. 뭐 국가 간의 관계에서 큰 돈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지금 환율로 약 6,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마이까지 손대고 여러 스캔들로 망나의 소리를 듣는 부통령의 아들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 회사의 실제 오너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라는 재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직접 대통령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30여 명의 후견 역할을 하고 있고 유로나마단 신정부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명으로 드네프르의 주지사를 직접 하기도 한 건물입니다. 앞서 그 방송국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코미디 극단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을 나와 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방송국도 콜로모이스키의 소유입니다. 인터넷 영문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출마 기간 동안에 인적, 물적, 법률단 지원도 당연히 했고요. 킹메이커 이상의 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대통령 배역을 연기하던 코미디언이 인기가 높아지자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믿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정치인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바시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네오나치 군사조직 극우 민명대 물주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은 다 또 미국의 극우 라인과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마이단 이후 드러나거나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인데요. 3국이 중재안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총기를 휘두르며 무력으로 대통령 관저와 의회를 장악한 세력 신나치라고 말씀드렸죠. 스보보다 계열 등의 시위대입니다. 이걸 나중에 정당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다 피신했고요. 물리로 장악해서 앞서 말했듯이 적이 대선 결과를 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점령당한 2월 23일부터 수주일 전에 시가정 발생 이전에 이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란드 유럽 등의 차관보와 제프리 페이엣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통화한 녹음 파일 유출이 됐죠. 이것도 다 어렵지 않게 한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신장면 누구를 참여시켜 누구를 저지할 것인지 등 통화 내용처럼 그 친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한 인물이 새 정부의 총명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협조와 국제적 지위가 높은 인물의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조 바이든입니다. 유로마이단 주도 세력의 실체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적을 맺었다가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데 침공을 할 우크라이나를 먼저 당연히 점령을 했겠죠. 이 점령을 할 때 나치를 반겼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전후에 CIA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빼돌려서 베를린과 서방으로 빼돌려서 이들을 별도로 육성을 합니다. 대소련 전사로 양성하고 장기적인 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출판사를 설립해서요. 다 이제 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민족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실상
러시아는 아주 잔인한, 소련은 잔인한 짓을 했고 반면에 뭐 나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등등등등 이런 역사 조작을 하고 이걸 교과서로 만들죠. 물론 당시부터 이미 국내에 유포하려고 했겠지만 그때는 뭐 그 상황이 그 엄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겠죠. 그러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거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교과서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래서 청소년층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역사 민족의식 왜곡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학파들 상대로 해서 뭐 학계 다 진출해 있고 연구비하고 친일 인사를 키우고 정관계 다 침투시키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바로 유로마이단을 주도한 세력이고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물리력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들이 1차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로 오렌지 혁명 때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 때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죠.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렌지 혁명 때 활동을 했고요. 2014년 유로마이단,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로라는 게 마이단 광장입니다. 유럽 광장,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친유럽, 친서방 시위대, 친서방 광장 시위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성향으로 보면 태극기 부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태극기 부도가 그 성조기하고 뭐 이스라엘기 갖고 나오잖아요. 유로마이단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뭘 갖고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깃발과 함께 나치 깃발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 나치 군복을 입고 나오기도 이런 이야기 아마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들은 2014년 선거하고 친정부를 출범시킨 다음에 공공연하게 이제 친나치를 선언하고요. 반러시아를 발표하고요. 앞서 그 러시아어 못 쓴다고 의결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반유태주의를 공공연하게 표방합니다. 이게 청소년층에 대단히 넓게 확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어느 조직과 연계가 돼가지고 유럽에도 확산시키고요. 미국에도 대단히 넓게 확산시킵니다. 뚱한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고 특히 달러 기축통화가 약화되고 급격히 세계 어떤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때를 대비한 국제적인 포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건 제 상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은 정규군 아예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지금 이미 편성돼 있고요. 동부 지역에는 이들이 주로 투입돼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지금 전시 상황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붕을 방어하고요. 홀로코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및 종교 유적지 등을 파괴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신문에 많이 소개되나요? 연합뉴스 보도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3월 21일자 최근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다. 뭐 젤렌스키가 전 세계 뭐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연설을 합니다.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대단히 또 감동적으로 한다고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의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이 언제인지 아냐? 2월 24일이었다. 1920 나치의 창당일이기도 하다. 이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수천 명 죽고. 그런 또 우리가 왜 이스라엘 무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왜 이스라엘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이후에 네오나치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유태인을 테러를 가하고 등등등등. 물론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신나치를 표방한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군대를 폐간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이걸 떠나서 반러시아 전선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반러시아 전선에 서게 되면
중동 지역, 시리아 등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제 방공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하는 제공권, 공군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유사시에는 대아랍과의 전투를 벌일 때 치명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관계는 특수관계이다. 둘이는 또 동시에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로마이단의 주역 수보보다 말씀드렸죠. 이 당수입니다. 원래 탄이복참 눈빛, 이 시선의 위치는 손이나 뭐 거의 똑같네요. 누구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로마이단 지지를 선언하는 존 맥케인, 물론 지금 고인이 됐죠. 미국 공화당 매파에서도 너무 심한 분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맥케인과 함께는 탄이북입니다. 시위 현장입니다. 나치 SS 부대 심벌 안전을 차고 시위에 참여한 당원들입니다. 이런 게 전 세계의 서방 언론에 많이 나간다면, 이런 내용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과연 세계인들은 이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 상황을 좀 더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다각도로 아파하지만 다각도로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란드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국무부 차관보 위치가 어떤 정도는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각 영역별로 이게 뭐랄까요, 관리하는 그런 위치죠. 과거에 우리 DJ 정부 전까지는 다 이 국무부 차관보가, 동아시아당 차관보, 뭐 늘 들었던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 지역을 전체적 관리 통제했던 위치,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스보보다당이 당시 파루비를 만나는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수보다 한 급발 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위 중인 기간입니다. 2월 6일 탄이북 눌란드, 뭐 선거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회가 물러나지도 않은 시기인데 차기 총리가 된 야체노프가 한 자리에 있네. 놀랍습니다. 네오나치 당수, 미국 차관보, 차기 총리까지 어떻게 시가전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만남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파루비는요, 이 파루비라는 사람은 나중에 신정부의 국가안보국 국장,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무슨 작입니까? 신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대통령 그 이상의 위상을 점하는 이 국가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나치당의 창립자가 이 국정원장 자리를 꿰찹니다. 쿠바의 몽구스 작전이 다시 한번 생각나지요.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동부 지역이 이제 분쟁적화가 되고 크림반도가 이제 그 선거로 들어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웅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스테판 반데라라는 서부 출신, 정확히 리비우 서부를 그 상징한 리비우 출신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부 지역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혁명 민족주의자 조직을 설립했고요. OUN으로 보통 많이 알려 있습니다. 정확한 약칭은 아닙니다만은, 앞서 잠깐 소개드렸죠. 나치가 독일군이 소련을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왔고 등등 할 때, 이때 이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나치에 협력하는데요. 나치와 함께 유대인을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120만에서 160만 명 학살합니다.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거죠. 이용했으면 끝이니까요. 이거 혹시 잘못하다가는 민족주의 돌아서는 거 아니야? 해서 툭 시켜버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OUN 조직원들이 폴란드인을 10만여 명 학살합니다. 지금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을 참 겹쳐서 보면 참 씁쓸하다는 겁니다. 종전 직후에 CIA에서 사독행, 이것도 말씀드렸죠. 반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KGB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게 이 사람을 기리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머리부터 보십시오. 예, 아예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국기를 휘두르고 한쪽에 나치기를 휘두르고 뭐 한쪽에는 태극기를 휘두르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길을 휘두르고 뭐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예. 보십시오. 예. 자,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실 정규 군화되어 있는 아조프 부대이고요. 이건 이미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 즈음부터 달러의 위상, 미국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된 시점부터 저는 전면에 부상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실체이기도 합니다. 유로 마이단 이후 드러나서 확인된 사안들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CIA와 FBI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뭐 러시아 일간지 아니죠. 빌트 인터넷에 보도했고요. 독일 정보기관 소식통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소식통 앞서 지난달 중순에 CIA 국장이 키예프를 비밀리에 방문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늘 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뭐 그냥 늘상 갔던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CIA 국장이 뭘 했느냐, 이걸 이제 일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부 도시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떻게 제압할 거냐, 장기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을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 마이단 이후 경제 침탈과 정보기관의 이건 제가 쓴 표현입니다. 막걸리 보안법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뭐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늘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몬센토, 듀폰 등등. 2014년 이후입니다. 몬센토. 당시에 몬센토 경비병의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셨죠. 그 후에 민영화가 착착 지는 농경지가 막 탈취되고 등등. 그래서 당연히 야누코비치는 이걸 막으려고 했었죠. 글쎄요,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비난의 표적은 러시아하고 푸틴에게 이제 갔었습니다. 뭐 이게 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죠.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은. 마치 이라크가 무기가 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하면서 사격지대를 탈취하고 뭐 비슷하죠. 물증 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러시아가 했네 해서 경제 제재 가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공산당 당수가, 우크라이나는 뭐 여러 당이 있을 거니까요. 당수 표트로 시모넨코가 러시아 방문했을 때 TV 인터뷰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이후에는 사실상 야당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물리적 위협을 방하고 실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서방 언론에 나오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오히려 이건데요. 뭐 앞서 있었던 건 익숙한 이야기니까 뭐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이건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저 광화문의 미 대사관 현직 참사관이 한국 이민자예요. 한국 이민자 후손인데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그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적을 수여해버려요. 미국 국적이 있는데. 그리고 국적을 수여한 그날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장관을 합니다.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시스템 모든 거 다 갖춰 놨겠죠. 뭐
IMF나 또 글로벌 기업들 등등 다 뭐 하시고 싶은 일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면 저는 또 거기까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연방정부 또 뭐 무슨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시기관 중에 진행된 공개 강연에서 그동안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또 이런 강연을 또 합니다. 유튜브에. 뭐 성격이 상당히 좋은 분 같아요. 업로드된 시점이 2014년 2월 9일이니까 시위 기간 중입니다. 지금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쳐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부 지역에 투입된 국민바이드. 왜 동부 지역이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무장시위로 번졌습니다. 무장시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궁을 포함해서 모든 걸 장악해 버렸습니다.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하느냐? 초기에는 정규군이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들어갑니다. 네오나치 부대. 최근 언론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세계에서 모인 군사 경험이 있는 신나치 또는 극우주의자 부대로 편성을 해서 새롭게 부대를 편성해서 국민방위군 소속의 의용 민병대 편입합니다. 이것은 뭐 책에는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원군들 절대 일반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의 다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많고요. 이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쭉 관리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무슨 제3세계 정부 뒤집을 때 투입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이겠지만 훌륭한 무기 제공 전술진 CIA 담당 이건 뭐 공식화된 이야기입니다. 나토는 무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부 문제 우리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 뭐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렛대를 했던 사람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 사람들 대단히 시가 좀 뛰어나서요. 최근 전투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공헌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이들과 상대로 할 때는 싸움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특수부대는 미국의 모든 정보 자산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러시아 군대하고 러시아의 일부 군대하고 특수부대 경험이 매우 많은 베테랑들, 전 세계 베테랑들이 모여서 작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7년 동안 미국과 수차례 고도의 군사훈련을 했던 팀들이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개인 휴대 무기는 최첨단 무기다.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보, 군대 편성 상황, 그 다음에 지난 7년 이상 동안 우크라이나 내부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전제에서 현재 전시 상황을 이해한다 하면서 2부를 마무리하면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정된 대리전쟁 제2의 북한